25년도도 이거 수익 나는 거 맞니? 이렇게 네.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장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투자해도 한 10에서 15%. 네. 근데 그 다음 년에는 또 박스권일 거야. 가성비로는 미국 시장이 낫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그만큼의 근데 위기론이 아닌 이유는 삼성전자니까. 다만 이게 ROE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단기적인 이슈를 보려면 국장 어렵다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는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특별히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진짜 우리나라 시장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거래 대금도 그렇고 네. 지수 자체도 그렇고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은 뭐 만약에 기초로 돌아가면 ROE인 것 같아요. ROE.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지? 네. 라고 했을 때 뭐 미국은 ROE가 17%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7, 8% 이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논의를 뭐 조금 더 전개해 보면 ROE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뭐 힘들죠.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익이 하락하거나 이익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 작년보다 지금 올라왔지만 내년에 꺾인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뭐 순이익이 이제 180조 원이 나오지만 거의 거기에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는 자본이 예전보다 너무 커졌는데 이익은 뭐 예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ROE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이슈들이 너무 많죠. 많은데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ROE가 낮기 때문이다. ROE가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는 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금이 많고 가장 자본이 큰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 자본의 효율성이나 이 자본의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장은 뭐 여기서 뭐 비싸다 싸다라는 논리를 떠나서 비싸더라도 빠지면 결국 ROE가 높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지만 한국은 지금 벌써 2,600을 깨고 내려왔지만 ROE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싼 거 맞아? 라는 이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ROE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갖고 오신 자료가 있어서 요거 좀 순서대로 해주시면서 저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까 ROE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뭐 차트도 있지만 딱 세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죠. 근데 제가 뭐 여기에 좀 적어놨지만 쓴소리를 하면은 이 자본은 동일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뭐 국적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 위안화와 달러화와 원화라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자본을 바라보는 눈이 이 자본을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오너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는 거의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너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는 한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중국인데 그나마 국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너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SK그룹이라든지 오늘 뭐 동서도 이슈가 있었고 사실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은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2,200조, 2,300조의 자본을 갖고 있지만 이익이 220조, 230조가 나와야 ROE 10%예요. 그런데 180조이기 때문에 7, 8%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다분히 쓸데없는 자본이라든지 쪼개기 상장이나 오너 입장에서의 어떤 자본의 활용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S&P와 코스피는 ROE가 비슷했어요. 네. 10%. 물론 IFRS라는 뭐 제도적인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S&P는 뭐 코로나 이후에 급등한 건 있지만 거의 좀 뭐랄까요? 비슷한 레벨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계속적인 ROE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보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한국은 상당히 수익률이 저조한
이게 ROE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본의 활용도라든지 이익이 뭔가 늘릴 수 있을 때 계속 늘리지 못한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2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뭐 로컬 커런시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그때 이제 20년 후에 깨나면 지금은 수익률이 똑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 일정 부분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본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양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ROE가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 이따 차트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건은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제냐 아니냐예요. 미국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제고 한국과 중국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에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기업.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분자가 부채고 분모가 자본이잖아요. 부채인 자본 그 분자를 줄이는 거는 굉장한 구조조정과 거기에 이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뭐라 할까요? 압력이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을 늘리는 거는 그렇지 않죠. 기업이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뭘까요?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딱 10년 전에 중국이 그랬어요. 농민공들 막 1,000만 명, 2천만, 1억 명, 10억 명 이렇게 할 때 기업의 어떠한 자본을 증가시키고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부양책을 중국은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중국의 가계부채의 비율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정도는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소비를 할 수 없는 부채다 보니까 그냥 중국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오랫동안 물렸던 펀드나 주식형 자금이 중국 쪽에 노출이 있다면 조금은 고맙게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는 결국 부채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ROE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ROE는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을 내려면 지금 민간의 어떠한 정상적인 사이클에 가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정부 쪽에서 계속 뭔가를 사주는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미국도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나 가게가 소비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민간에서의 돈이 돌아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돈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돈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았을 때 돈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보시면 한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 민간 부채는 가계랑 기업이 합쳐진 겁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또 가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잠깐 설명드립니다. 여기 여기 붙여놨어요. 그냥 합쳐보면 네. 220%. 그렇죠. 예. 어쨌든 혹시나.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ROE를 높일 수 있으려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빌렸을 때 그 자본을 갖고 주주를 위한 투자를 강행하거나 배당이나 주주 환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는 이유는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기는 금리를 인상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꺾여서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조금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나 중국은. 중국은 아예 그냥 네. 올해도 아니고 그냥 보시지 마. 그냥 요거- 시진핑이 물러나면 그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요거 이제 중국은 제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중국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면 2배 내지 3배 정도의 시세를 주거든요. 지금 20년 요 갖고 오신 걸 보면. 근데 요번에 중국이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2배, 3배짜리는 아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건 펀더멘탈하고 다르니까 중국이 재정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뭐 주가 부양책을 쓰면 중국이 맛이 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주가는 예를 들어 옛날 사이클대로 2-3배짜리 사이클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탈출하는 것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탈출하는 게 난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게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어요. 과거로 보면은 1년 정도는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네. 올해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6월부터라고 보면 그래도 내년 6월까지 아니냐. 네. 근데 그게 과연 그거에 뒷받침이 되는 기업의 실적이나 경제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중국을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라든지 가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나 투자나 이런 대출 상황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려요. 아마도 내심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지난 3분기 GDP는 4.6%가 아니라 4.01% 이 정도 나왔으면 주가는 더 올랐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아요. 지표가 안 좋을수록 주가는 더 올라가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될 것 같냐? 점점점 자본을 늘리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연말 연초 들어서 기업들, 특히 미국, 중국의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증제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본이 더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ROE가 앉은 자리에서 뚝 떨어지게 됩니다. ROE가 앉은 자리에서 뚝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라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가가 급격한 하락을 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 분기나 뭐 반년 정도는 그래도 힘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최소한 한 분기, 이 3분기는 안 좋은 거 알았기 때문에 4분기나 2024년 온기가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기대감은 내년 1, 2월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판단 다들 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들도 다 막 사고 연말 연초까지는 끌고 간다. 왜냐면 미국이 좀 비싸니까 자금을 중국 쪽으로 가자. 그러면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말 연초까지 그리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 처음에 됐을 때 허니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허니문이 없을 것 같지만 바로 때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 뭐 한 4분기까지는 중국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굳이 하지 말라 하지 이거죠? 말자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도 중국인데 이제 아까 한국 말씀하시면서도 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막막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보니까 오늘 가져오신 장표 중에 또 이 상승 조건에 대한 맞아요. 장표를 준비해 오신 게 있어서 저희가 가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과거 경험적으로 이게 뭐 이것도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견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리나라는 추세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몇 번 보이잖아요. 네. 그 계단식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매크로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끝났을 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또 어쩌면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쩌면 뭐 사대주의에 빠져서 미국을 친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 낮아지는 자본 비용을 바로바로 돈을 빌려서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이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 이전의 저금리 사이클에서 너무나 화끈하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기업과 가게가 금리가 내리는 수준의 지금의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은 화끈하게 금리를 내려줬다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갚아나거나 아니면 그동안 너무 방만했던 대출이 일부 상각이 되는 구간을 거쳐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2010년에서 15년의 사이클이 있었고 2003년에서 5, 6년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2003년에서 5, 6년에는 어떤 사이클이냐면 그 이전에 그 IMF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부채 비율이 막 평균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컨설리데이션, 뭐 기아가 현대에 M&A 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도 가계부채 쪽으로의 어떤 부채가 전이가 됐지만 기업 부채는 엄청난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단단해지고 나서 봤더니 2006년, 7년에 중국으로의 매출이 발생하니까 ROE가 확 돌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때마침 그런 구조조정의 규관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됐고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뭐였냐면 그 이전에 중국발 공급에서 충격을 받았던 태양광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들이 현대상선 없어지고
건설사들 그때 PF 문제 지금과 같은 얘기도 있었고 조선사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빅베스 얘기 나오면서 저 자본 믿지 못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결국 자본이 쪼그라들고 합병돼서 이제 약간은 이제 탄탄해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2017, 18년에는 반도체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 조선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이전에 어떠한 레버리지의 강함이 있었냐? 플랫폼 기업들,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아쉽게도 삼성전자로 10년 전에 조선과 건설사들의 자본이 과연 ROE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줬는데 그만큼의 근데 위기론이 아닌 이유는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는 망하진 않잖아. 다만 이게 ROE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단기적인 이슈를 보려면 적어도 연말 연초에 매니지먼트의 변화라든지 실제 실적이 그래도 레거시 쪽에서 돌아선다라든지 보여줘야 되는 게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많은 시총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빠지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감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빠르면 2026년 상반기지 않을까. 그랬을 때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한 네 번 정도에서 5번 내리면 2% 초중반이거든요. 2% 초중반이면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나 잠재 성장률이 맞닿아서 가니까 그러면 2026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6년, 7년, 8년은 어쩌면 우리 시장이 강한 상승장일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 1년 반에서 1년 동안은 지금 드러난 문제들은 사실 다 드러났어요.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내가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 만약에 같아요. 그 중국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주가를 띄운 게 이제 정부가 나서서 띄웠잖아요. 일본도 결국은 2012년에 아베가 딱 나와갖고 정부에서 해결해서 띄우고 우리도 결국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니까 정부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주가를 먼저 부양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부에서 재정을 쓰거나 뭐 약간 재정을 이런 지금 식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죠. 재정이 지금 뭐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균형 재정이라든지 이런 약간 이게 이제 부분들도 원칙의 문제인 거니까 쓰려고 하면 또 쓸 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쓸 그나마 부채가 적은 수- 편이니까 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 80%는 돼요.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OECD 기준은 그쵸? 40몇 뭐 그렇긴 퍼센트니까 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중국 반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네. 지금 쓰려고 하는데 과연 그 쓰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까라는 고민도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챙겨와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예전처럼 뭐 어디 망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금 흐름이 유발되지 않는 쓸데없는 자본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 자본들을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1, 2년 지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예. 단순하게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적으로 2, 3년 굉장히 강한 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시장이 오는데 아쉽죠? 25년보다 26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걸로 보면은 2026년 상반기 정도를 내다보고 네. 그 전까지는 좀 견뎌야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낮아진 가격에서 네. 살만한 종목들은 있잖아요. 네. 엄청난 종목장이 내년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럼 올해도 그 종목장인데 기간 내년 또 동안 종목장이에요? 미치겠다. 근데 진짜. 올해는 사실 종목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반기에 반도체나 시장이 끌고 가는 사이클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뭔가 계속 또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약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화려한 어떤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있죠. 내년 시장의 모습은 또 어떨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어쨌든 지지부진한 장이라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저는 없으니까 글로벌리 네, 이제는 여쭤볼게요. 산업재 사이클이 온 것 같아요. 미국도 기업 투자가 가계 투자보다 소비보다 더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기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보면 미국은 지금 어쨌든 인소싱, 아웃소싱에서 인소싱으로 바뀌었고 자기네 제조업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때 전력의 독립, 에너지 독립이 이뤘고 바이든 때 공장 세웠고 전력 깔았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공장과 전력 깔았으면 공장 안에 껍데기만 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설비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이 많아질 것 같은데
설비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에 붙여갈 수 있는 우리 업종이 뭐가 있을까? 뭐 자동화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에 보면 기계 같은 업종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설비 투자 사이클은 아니지만 산업재 안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은 글로벌리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도 산업재가 이끌어가는 장이 내년 상반기일 것 같고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쉬기 때문에 산업재 중심으로 그리고 산업재라고 하면 시크릿컬인데 굉장히 베타가 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한 퍼포먼스. 그래서 사실 기계라는 거 안에는 상당히 많은 업종이 있는 게 로봇도 들어있고 네. 전력기기도 들어있고 방산도 들어있고 건설 투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선도 들어있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내년 지수 밴드 보니까 지금 상단을 3,000 정도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희망의 지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셨으니까 지금 2,60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수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정도 박스권이라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라고 해도 여기서는 지수 투자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신다면? 그런 건 맞아요. 네, 지수 투자를 지금 한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국 시장 기준 지금 3,000 기준으로는 주셨으니까. 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가성비와 수익비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네. 수익으로는 날 것 같아. 근데 가성비로는 만약에 지금 지수를 지금 한국에 투자해도 한 10에서 15%. 네. 근데 그 다음 년에는 또 박스권일 거야. 근데 미국 투자해도 한 15에서 15%. 그 다음에는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미국 시장이 낫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는 왜냐면 2026년부터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 한국 시장 왜냐면 그렇죠. 얘기하신 대로면은 3,000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도 또 날아가면 좋은 거니까. 3천까지라고 적은 이유는 네. PBR 리백은 3천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마음속엔 이거는 좀 희망이 섞였다. 예, 아니, 저는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하방의 압력이 높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예, 왜냐하면 네. 미국이 잠시만요.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이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실에서 자료를 보실 텐데 TV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있어서 저희가 장표를 좀 띄워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까요? 이해에 아, 도움이 좋은 될 것 말씀이시네요.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제가 이게 2,430에서 3,000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사실은 이 음영 밴드 2,580, 2,600 깨지면 정말 살만한 가격이고 2,850에서 2,900 가까이 가면 조금은 우리나라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내년 상반기에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많이 달려와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달려온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이 성장률이 가볍게 이제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금리가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주가가 미국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600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2,600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 5에서 6%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2,600을 깨고 2,500을 깬다 그러면 지수 기준으로는 2,500 중반이게 되면 2025년에 바라봤을 때 그 가격에서 우리 지수를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꾸물꾸물 올라가는 그런 가성비에서 힘든 거죠. 네. 좀 시간이 걸릴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꾸물꾸물 그러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제가 왜 탄력이 있냐면 25년도도 이거 수익 나는 거 맞니? 이렇게 네. 수익은 한 1, 2%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장이잖아요. 그게 26년 이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익은 날 것 같지만 가성비 막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당장 25년에 막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 1부에서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저희가 2025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4년도 지금 2개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2개월간 어떻게 대응하시고 마음을 먹으심이 좋을지 조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사실은 2개월이 좀 많이 곤혹스럽고 고민스러운 장이긴 해요. 미국이 여기서는 자기네 이제 모멘텀이 올라가겠지만 우리나라는 같이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수출이 좀 둔화되니까 네. 그렇다고 또 하방은 2,500, 2,600 깨면 또 좀 싸져있는 구간이라서 지수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제가 처음에 이제 산업재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산업재는 이 투자의 이 시간이 조금 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발빠르게 산업재와 관련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내년을 위한 장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죠. 2024년에는 뭐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제가 산업재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제한된 지수에서 계속 순환매 테마 장세가 워낙 가파르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날은 뭐가 됐다, 이거 됐다 하면은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저 같으면 그냥 뭐 지수를 산다면 지수를 사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산다라는 거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하다면 그냥 그 안에서 저는 약간 산업재에 포인트를 주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까. 예,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쭤봤고요. 2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